안녕하세요. 성공이해감 이대호입니다. 두렵지 않은 적은 없다. 두렵다고 안 한 적이 없을 뿐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왔다 간 배우 톰 크루즈가 한 말입니다. 시험이나 생방송 혹은 어떤 도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떨고 있는 사람에게 떨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떨지 않게 될까요? 큰 도전을 앞두고 긴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떨리는 건 떨리는 대로, 두려운 건 두려운 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필요한 준비를, 연습을 하나 둘씩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감정에 지배된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두렵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반응과 결정을 분리해 보시죠. 짜증이 나는 건 짜증 나는 거고, 할 일은 할 일이라는 거죠.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그걸로 내 일까지 그르칠 순 없는 노릇이죠.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구를 외워보시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KBS 기자들이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이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쇼핑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는 합니다만 그 유튜브의 영향력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또 이 때문에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기존의 쇼핑몰들 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쇼핑 시장의 판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쓰시는 신용카드도 아마 혜택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 회사들이 알짜카드에 할인 혜택을 슬그머니 이제 줄이고 있는데요. 또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채권까지 많이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에 또 혈안이 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그 카드사들한테 상생을 더 하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한번 토론을 나눠보죠.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늘 여러분과 하던 일입니다. 카드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쏠쏠한 정보인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이동한 거리만큼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까지 합치면 최대 30%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제작진이 이 카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적게는 12,000원, 많게는 2만 원까지도 교통비를 할인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는 환급액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환급액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카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6글자입니다.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6글자. 알뜰하게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카드. 남하은님 교통 알뜰 카드 아니고 순서 조금만 알뜰하게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카드. 다 드렸습니다. 이게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이렇게 힌트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 많이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절반만 열리고 끝났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렇습니다.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앞두고 거래는 굉장히 한산했고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나스닥이 0.21%, S&P 500 지수도 0.12% 소폭 올랐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전 포인트가 물론 뭐 독립기념일 연휴가 껴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 3조 달러 돌파한 애플이 랠리를 더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6일에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연준의 FMC 의사록이거든요. 지금 연준은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어요. 근데 네. 시장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어요. 한 번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 경기 감안하면. 네. 그래서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정말로 매파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면 증시는 또 영향권입니다. 근데 오늘은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두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희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한 애플은 숨고르기. 마이너스 0.8% 정도 소폭 하락했지만 네. 오늘은 테슬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서학개미들 선호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그렇죠. 테슬라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2분기에 사실 차량 가격 되게 많이 낮췄거든요. 네. 2분기에 차량 인도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했더니 80% 넘게 늘었더라라는 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을 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뭐 어제 기관이 대규모 매수하면서 2,600선을 단숨에 회복을 했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제 2,600선 소폭 이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4포인트 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플러스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전에는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뭐 체감은 조금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KBS 출연해서 네. 6월하고 7월에 네. 물가 2%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경제수장들은 최신 경제 지표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1년 전에 비해서 2.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7%. 예, 지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거든요. 네. 지금 5월에 이제 3.3%에서 무려 0.6%포인트나 낮아졌는데 일단 석유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25%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가장 이제 큰 폭으로 최대폭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늘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지표가 코어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이제 핵심 코어 물가 지수인데 코어 물가 지수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3.5% 네. 변동성이 큰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3.5% 1년 전에 비해서 상승으로 나타나서 5월에 3.9%보다도 네.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이 얘기는 뭐냐. 하느니 물가를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낮아졌다. 물론 연말 가면 3% 초중반대까지 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물가를 이유로 긴축할 이유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조금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신고가고, 그죠? 어디는 아직까지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고, 근데 정부가 아직은 대세 상승이 아니다, 상승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네요. 맞습니다. 전국 아파트가 하락세가 1년여 만에 멈췄어요. 저렴한 매진이 소진되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아직 상승은 아니에요. 하락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6주 연속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한 달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실수요자들은 고민이 되거든요. 야, 지금이라도 올라타? 아니면 야,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대세 상승장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정부는 아직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 추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는 올 초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이른바 이제 PF 부동산 프로젝트발 이 파이낸싱발 금융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 부분까지 폭넓게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이 규제 DSR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푸는 게 아니냐라는 이 시장의 관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SR을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역전세 문제거든요. 네. 시장이 뜨겁지만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낮아져서 집주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금융 주택시장의 시스템 전반으로 타격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주년이에요.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시는. 네. 일단 한강변의 층고 제한을 좀 풀었어요. 네. 그리고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영향으로 강남 재건축의 속도, 움직임이 좀 빨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이제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강남 3구보다 오히려 용산 국정무지구 개발 호재로 강남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여전히 강남의 집값 상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억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강남의 집값을 잡는 것은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일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이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제한을 푼 것에 대해서도 이게 층고 제한을 없애는 자체 목표가 아니라 용적률을 더 써서 대신에 서울시가 거기에다 공공 기여를 받아내서 서울 시민 전체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강남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서 공급을 좀 늘린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그러나 강남 집값의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 시장의 바람대로 강남 집값은 잡되 또 이제 요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 가능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기아차가 아주 잘 나갑니다. 6월까지의 판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밀려서 늘 넘버 2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좀 잘 나갔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고속 질주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시장에서 365만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9% 늘었는데 특히 기아차의 경우에는 157만 대를 팔아서 1962년 창사 이래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자, 이런 추세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연체 공표했던 연간 판매 목표치 752만여 대 달성의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뭐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 해소됐죠. 통상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 판매 성수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많거든요. 판매량이.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은 올해도 글로벌 완성차 빅3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0년에 포드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순위 5위 탑5에 올랐고요. 네. 지난해에는 탑3까지 올랐거든요. 더 고무적인 것은 판매 대수 어떤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가의 이제 예를 든다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라든가 이런 고급차 중심의 그렇죠. 뭐 전기차 중심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기세를 몰아서 현대기아차는 올 하반기에 최소 11종의 신차를 쏟아내면서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포부입니다. 지난해에만 반짝 잘한 게 아니라 올해는 더 잘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고요. 뭐 전기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결함이 신고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낍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이제 국내에서만 상반기 한 20만여 대의 이제 친환경 차량을 판매를 했어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한 30% 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도 현대차의 전기차가 주행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동력이 좀 상실되는 증상을 일으켰다라는 이제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고요. 네. 똑같은 게 국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건만 모두 34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뭐 경고가 좀 뜬다 하더라도 당장 시동이 꺼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20분에서 한 30분 가량은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더라도 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특히 앞서 이 미국에서는 2022년형 아이오닉 5 차량에서 대시보드 경고 표시가 뜬 뒤에 차량 동력이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비자 불만이 접수가 돼서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잘 나가는 현대차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 절도 챌린지 이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18개 미국 주요 도시에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휘말리고 있죠. 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결함 문제까지가 아마 잘 나가는 이 현대차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겠죠. 얼마 후에 또 뭐 리콜 소식이 또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KBS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원탁의 기자들 K 시간. 김준범, 석민수, 박희진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쇼핑 시장, 특히 유튜브까지 뛰어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장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세 분은 쇼핑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죠. 특히 자주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저 그냥 뭐 포털에서 검색해가지고 최저가 찾고 쿠팡 이런 데서 검색해서 맨날 요즘에는 장바구니 담고. TV 홈쇼핑도 좀 옛날 말이 됐고 미디어 커머스 통해서 뭔가 영상을 보면서 쇼핑하는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물건 혹시 구매해 보셨어요? 제가 네. 그 저희 부서 공식 쇼핑 요정인데 얼마나 사시는 거예요? 쇼핑 요정. 소비 요정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디어 커머스가 약간 그래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요즘에 주로 쓰는 건 이제 네이버, 쿠팡 그다음에 당근마켓인데 그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하죠. 네쇼라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한동안 엄청 떴다가 예. 요즘에는 다시 이제 쇼츠로 가고 있습니다. 쇼츠에서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쇼핑 라이브가 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생각보다 그 끓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30분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판매하는 그러니까. 것보다 네, 뭐 한 30초 1분짜리 영상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사도록 하는. 맞아요. 그래요. 그걸로 약간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네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과 반대로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 저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아니, 뭐 세상에. 가끔 옷 정도 가끔 뭐 여름이면 반팔 사고 이럴 때 매장 가서. 예, 그런 말 아세요?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네. 안 사면 100% 할인이다. 그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80% 할인, 예. 90% 할인 다 필요 없다. 안 사면 네. 100% 할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쇼핑을 안 좋아해서 뭐 쇼핑을 잘 안 해서 네. 물론 이제 생필품을 이제 아내가 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큼 안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에 쇼핑을 한다는 게 저는 딱히 이렇게 뭔가 어떤 큰 변화라거나
뭔가 충격적인 뭐 현상이라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홈쇼핑 TV에서 하던 거 유튜브로 간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느껴졌었는데 예. 사실 오늘 이제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들여다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다른데 아까 방금 석 기자 말씀처럼 이게 잘 될까? 얼마나 자리가 잡힐까? 뭐 우리 예전에 한동안 홈쇼핑의 시대가 한 20, 30년 동안 쇼핑을 지배했었잖아요. 과연 네. 그만큼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갸웃갸웃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TV 홈쇼핑이 등장을 했을 때 정말 신기했죠.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팔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옷을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샀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영상 그걸 또 채팅으로 소통까지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에 되니까 그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약간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쇼핑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묘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냥 일단 유튜브 박혜진 영상 보면서 제품을 살 수 있는 건데 뭐 동영상도 있고 쇼츠도 있고 실시간 방송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품 판매가 가능하고 영상 보다 보면 이제 제품 태그도 되어 있고 또 옆에 이제 그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게 뜨더라고요. 거의 클릭하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신 분들 뭐 되게 익숙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도 유튜브에서 지난해 말에 탐색 탭이라는 거 쇼핑을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는 것들 쇼핑 방송을 모아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크게 사실 달라진 거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홈쇼핑하고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하더라고요. 네. 원래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상에 네.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뭔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좋다고 막 홍보를 하고 막 사라고 해요. 그 자체는 홈쇼핑이랑 거의 똑같은데 포맷은 물론 이제 뭐 조명, 분장, 뭐 카메라 앵글 이런 게 홈쇼핑보다는 덜 세련돼 있죠. 근데 거기엔 차이가 있다면 일단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쌍방향을 많이 활용해서 그 보는 분들이 막 댓글을 달면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해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 링크나 배너를 누르면 그걸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제 아웃링크라고 하죠. 네. 연결이 돼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창이 하나 더 뜨는. 예,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하던 홈쇼핑을 유튜브로 옮겨온 게 이제 현재 유튜브 쇼핑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가 쇼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남들이 하는 그 쇼핑 채널을 자기네 플랫폼에 단순히 제공해주는 제공자 역할에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유튜브 스스로가 이제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우리 뭐 CJ 홈쇼핑 무슨 뭐 GS 홈쇼핑처럼 유튜브 스스로가 이제 홈쇼핑 그 방송을 만들고 결제 기능까지 태워서 할 것이냐까지가 이제 정말 관심인 것 같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 현재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의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판매해오던 것을 하나의 그냥 검색하기 편하게 탐색 채널로 모아놓은 수준이더라고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직접 그 쇼핑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역시 유튜브답게 여러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뭔가 판매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양쪽 날개를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왜 지금 유튜브가 이런 쇼핑 영상을 활용한 쇼핑을 이제 시작을 했을까? 이것도 따져봐야죠. 물론 돈이 되니까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정민수 유튜브의 기자. 광고 수익이 뭐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사실상 뭐 여기서 쇼핑 라이브를 했죠. 그러니까 그 쇼핑 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상 뭐 이렇게 공동 구매 진행하고 뭐 물건 가져와서 떼다 팔고 막 이러면서 파리피플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사이트 하거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이렇게 틀어서 보면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메인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인플루언서들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 누가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가 내쇼라 나간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럼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상한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 사람들인데 너의 플랫폼 가가지고 수수료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막 이렇게 쇼핑 활성화되고 이러면 유튜브는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유튜브에서 먹으니까. 네이버 거 홍보해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뭐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뭐 링크 올리면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 링크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상태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좀 그 수수료를 좀 자기들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있고 이제 유튜브 스스로도 플랫폼인데 네. 방금 석 기자 말씀처럼 다른 플랫폼을 홍보해주는 마당을 우리가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유튜브가 이제 광고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올해 1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이 한 8조 원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8조 원. 작년 4분기에는 9조 원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거고 뭔가 쇼핑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돈이 오고 가는 쇼핑을 여기에 태우면 사실 거기서 떨어진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항상 논란되었던 인앱 결제 수수료 네. 어마어마하게 떼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떼가지만 사실 이거 강도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결국 방법이 없는 게 거기 말고는 뭐 앱을 팔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떼 먹히는 건데 그런 그림을 쇼핑에서도 유튜브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이 좀 주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광고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뭐 1분당 아니면 클릭당 여기 붙는 광고 단가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유튜브도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이제 창출을 하는 거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동영상 쇼핑이 되는 걸 테고 경쟁력이 있는지 뭐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전통적인 TV 홈쇼핑인데 요즘 혹시 TV 홈쇼핑 좀 보시나요? 그걸로 물건을 구매하시나요? 댁에서? 거의 안 보죠. 채널을 돌리다가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보는 정도. 원래 예전에는 지상파 사이사이에 채널을 돌리다가 채널 탐색하다가 한 번씩 걸려서 TV 홈쇼핑에서 저거 내가 필요했는데 한번 볼까 하다가 사게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 시장이 많이 좀 쇠락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TV를 그렇게 뭐 이렇게 지상파부터 보다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채널도 많아졌고. 그냥 뭐 OTT나 뭐 이런 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뭐 저도 사실 쇼핑을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 거 하다가 이 라이브 커머스도 갑자기 뭐 떠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쇼핑 채널이 워낙 다양해졌으니까 TV로는 잘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TV 홈쇼핑 업체들은 어떤 재정 상태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수익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좀 눈여겨볼 사건이 네. 두 되게 유명한 쇼핑 쇼호스트 두 분이 그런 방송에서 말실수해가지고 거의 1세대 쇼 호스트, 스타 네. 쇼 호스트들. 영구 퇴출됐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쇼핑 라이브 뭐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막 막말 그다음에 뭐 그런 수준인데 홈쇼핑은 이제 방통위 규제도 받고 아하. 아무래도 좀 무겁죠.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 지상파 드라마가 그 OTT 드라마를 이기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위에 대한 규제라든지 다룰 수 있는 소재 제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TV 홈쇼핑은 방송으로 법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표현도 되게 정제되게 해야 되고 사실 뭐 파는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제품 홍보하면 좋죠. 그리고 어차피 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재미있는 농담하면 좋죠. 예. 근데 그걸 하면 다 걸리기 때문에 항상 순한 맛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방송으로 법적이 방송으로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아무런 말이나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심지어 뭐 입장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훨씬 재밌고 경쟁사 제품을 대놓고 까내리기도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재밌긴 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과연 잘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렸던 저 개인적인 판단은 뭔가 보면은 일단은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판매하는 것들이 너무 좀 양이 소소하고 정말 작은 양들을 팔긴 하더라고요. 뭐 한 30개, 뭐 300개. 뭐 자기들이 한 500개를 싸게 할인해서 최저가로 구매 왔으니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볼륨이 너무 작아요. 준비된 수량. 예. 네. 이거는 약간 좀 동네 장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팬 구조잖아요. 그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걸 보면서 소통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죠. 팬이 아닌 사람은 그걸 보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좀
굉장히 좀 삐까번쩍하고 멋있게 포장을 해줘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그 포장이나 삐까번쩍한 느낌은 아직도 TV 홈쇼핑이 압도적이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저처럼 이제 고지식한 시청자가 네. 볼 때는 스튜디오도 멋있고. 네, 훨씬 멋있고 네. 조명도 좋고 네. CG도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이런 약간 동네 장사하는 수준의 유튜브 쇼핑이 계속된다면 성장성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계환님이 보기는 봤는데 어느 방송에서 봤는지 기억이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채널, 안 좋아하는 채널, 내가 선호하는 인플루언서,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 연예인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시대가 되면서 길 가다 마주쳐도 누가 막 인사를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뭔지 모르죠. 누군데 저 사람은 되게 너 이렇게 반가운 척을 해? 그러니까 나만 아는 사람이 그렇죠. 나만 아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이크로한 시대가 되다 네. 보니까 쇼핑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물건은 왠지 더 사고 싶고 사도 될 것 같고 이런 시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좀 몇 가지 더 따져보면은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혹은 여기에다 물건을 올려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화점, 마트, TV 홈쇼핑도 거의 다 30%대 중후반 수수료율이 있었고 유튜브라고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아직 공개는 안 됐죠. 사실 뭐 지금 판매하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뭐 얼마를 떼는지를 뭐 공시하지 않으니까 사실 저희가 네. 알 도리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TV 홈쇼핑이나 뭐 다른 기존 채널보다는 수수료를 덜 뗄 것 같아요. 그래야 당연히 판매업자 입장에서 그쪽 유통하려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소비량, 판매량이 늘면 당연히 수수료를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마치 자영업자분들이 과연 이 배달 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채널로 수수료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홈쇼핑으로도 나가고 유튜브 쇼핑으로 나가고 뭐 네이버 카카오로 나가야 된다면 사실 이게 유통 플랫폼 업자들의 수익은 되겠지만 판매업자한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뭐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수료율 아까워서 내가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채널을 열어서 올리고 해야 되니까 또 판매 수수료는 나가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에 가게 임대료 내는 거나 그거나 매 마찬가지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크리에이터한테도 수수료를 결국에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굴 대신 쓴다면. 그죠. 네. 유튜버한테도 줘야 되고 네. 크리에이터한테도 줘야 되고 양쪽 둘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합치면은 기존 뭐 홈쇼핑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산자가 직접 방송을 하기도 하죠. 네. 농사 짓는 분이 뭐 수박 농사 짓고 본인이 직접 키운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해진 시대여서 이거 내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조금 더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 겨울철마다 한라봉을 주문하는 오. 그 제주도에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그 라이브가 어눌하지만 라이브를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그쵸. 네. 그 맛이고 그 재미죠. 네. 그게 또 신뢰고. 그래서 아까도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누구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시대고 사실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어르신들도 유튜브로 데뷔를 해서 이 거의 뭐 전국구라고 해야 될까? 막 스타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인들도 사실은 좀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의 쇼핑 신사업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과연 먹히겠느냐? 경쟁력은 혹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 시장이 정말 그 정글이에요. 이 모든 채널이 다 나와 있고 네. 지금 빠르고. 사실 빠르고 그다음에 물류가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잖아요. 아, 배송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이제 무기가 크리에이터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쿠팡이랑 워낙 센 그 채널도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요. 쿠팡 보면 요즘 쿠팡 보면 예전에 코카콜라한테도 뭐 수수료 안 맞으니까 코카콜라 안 받아준다 그러고 최근에 이제 CJ도 안 받아준다고 햇반 더 깎아라고 막 네. 그렇게 압박을 하죠. 뭐 이런 이제 정글에서 유튜버가 살아남으려면 좀 더 고찰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아직은 좀 서비스가 사실 좀 허접한 부분이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 이게 잘 되면 네.
전 세계적으로는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정글이고 저희가 또 이제 쇼핑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뭐 유튜브가 마음 먹고 그게 자본을 투자하고 들어오면 사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은 전례를 봤잖아요. 뮤직도 유튜브가 다 지금 맞아요. 장악했고 그렇죠. 동영상 마찬가지고 요즘은 검색어도 사실 우리가 뭐 검색어는 포털에서 검색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색어 순위도 유튜브가 네이버를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유튜브가 마음 먹고 정말 독한 마음 먹어지고 들어오면은 당연히 장악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할 의지와 계획이 있느냐는 유튜브가 이번에 원래는 6월 30일에 유튜브 쇼핑 채널 발표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좀 물어보면은 아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뭐 마음 먹고 들어오면 사실 뭐 누가 당해내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과거에 TV 홈쇼핑이 채널 돌리다가 그 사이사이에 어쩌다 보게 돼서 머물고 구매하는 거였고 온라인 쇼핑은 직접 검색을 하다가 나중에는 포털 사이트들이 아예 메인에 걸어버리면서 사람들 눈에 띄게 했었고 지금은 사실 유튜브 쇼핑이 많이 노출은 안 됩니다만 마음 먹고 메인에다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매출 볼륨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플랫폼의 힘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잠시 후에 카드 이야기를 할 건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카드 회사들과 손을 잡고 내놓은 카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사람당 평균 13,000원 정도 교통비를 아꼈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월간 기준일 겁니다. 이번에 그 할인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요. 카드 발급사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할인을 받으려면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265님이 어제 대학생 아들한테 이 카드 가입하라고 했는데 성공 예감 퀴즈로 나오더니 신기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리고 7004님이 어저께 선배가 자랑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할인 많이 받는 거는 서로 알려주시면 좋죠. 근데 1294님은 저희 아이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만 19세 이상만 되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제 아이는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학생용은 아직은 안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의견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카드 혜택을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6글자 이 알뜰하게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 이게 사실 힌트예요. 여러분은 못 알아주시겠지만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 힌트입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연회비가 있어요. 연회비를 내야 되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세요. 연회비와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할인을 좀 비교해서 사실 저도 대중교통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어제 이 사실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일단 연회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 달에 최소한 15회 이상을 그렇죠.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타가지고는 전혀 그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계산해 보시고 해야겠더라고요. 적어도 거의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예. 그래도 사용이 봄직한 카드 회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카드 회사도 좀 여력이 있어야 이렇게 할인 혜택도 많이 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금융시장에서 여전채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신 전문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죠. 5월에 금리가 4%였다가 최근에는 금리가 4.2%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는 법률적인 용포도 우리가 은행은 은행업법이 있고요. 네. 보험은 보험업법이 있고. 근데 카드사는 카드업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법률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신 전문업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는 여신 전문업인데 네. 근데 사실 카드가 이제 일종의 대출이잖아요. 네. 그 긁을 때 그
그러니까 그 구매 비용을 카드사가 단기로 대출해 주는 거고 우리가 한 달 그렇죠. 뒤에 갚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출해 주는 은행을 비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수신을 해서 네. 거기다가 마진 붙여서 예대 마진 붙여서 대출해 주는 그러니까 여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는 건데 그렇죠. 카드사는 여신 전문업이기 때문에 예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유사 수신이 되는 거고. 네. 결국은 단 카드사도 대출을 해주려면 어디서 돈을 조달, 그 돈을 이제 땡겨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사는 할 수 있는 게 예금을 못 받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신 그러니까 여신 전문 채권, 그러니까 여전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해서 거기에 이제 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 카드사 할부 자금도 대주고 카드론도 해주고 리볼빙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그 구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전의 적자, 한전이 계속 채권을 찍어내고 있고요. 요즘 조금 줄긴 했지만 은행도 굉장히 채권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시중에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사 빌려줄 거야, 한전 빌려줄 거야. 당연히 한전 빌려주죠. 한전은 네. 국가와 동일한 신용 등급인데, 네.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한 신용 등급을 가진 최고의 갑의 지위인 한전이 모든 채권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좀 말라가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카드사가 돈을 빌려오려면 예전보다 금리를 더 쳐줘야 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빌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1년이나 3년 빌려오는 것보다는 길게 빌려오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또 자금이 안정적으로 조달이 되니까 한 10년, 5년 이렇게 빌려오는 게 좋은데 그런 좋은 물건들은 다 한전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사들은 짧게 끊어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걸로 종전의 금리보다 더 많이 빌려오고 있어서 결국 카드사들이 돈을 땡겨오는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제 금리를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김준범 기자가 일타 강사 수준으로 명쾌하게 제가 한 질문 한 3개를 드려야 되는 거 한꺼번에 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원래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되는 게 이 회사들의 주 일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조달하기가 지금 더 만만치가 않다라는 뜻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카드 회사의 상황 자체도 안 좋아졌다. 자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전이나 은행채나 이런 데 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상황도 좀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민수 기자. 이제 김준범 기자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인데 네.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죠. 추가로 줘야 되는 금리가 더 늘어났을 때는 근데 카드사가 돈을 빌려줄 때 뭐 카드사가 대출을 하는 방식은 이제 3가지죠. 우리가 카드를 긁는다. 물건을 살 때 그 신용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론이 있고 현금 서비스가 있고. 근데 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건 이제 그 카드론이죠. 근데 그 카드론 금리가 이중으로 더 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중으로 더 뛸 수밖에 없고 카드사는 요 조달 금리가 올라간 만큼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야지 그 카드사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네.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수록. 근데 또 하나가 카드사의 연체율 문제입니다. 연체율. 카드론, 뭐 리볼빙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연체율이 2%대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카드론의 성격을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분들은 카드론을 안 써요. 그렇죠. 금리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부실한 가능성이 높은 그다음에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쓰는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대출 그 연체율이 부실률이 좀 전반적으로 금융권 전체에 다 올랐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카드론이 약간 먼저. 일기예보 같이 아하. 선행적으로 좀 부실률이 더 커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카드론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서민들이 소득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은행들도 이제 대출 금리 연체가 좀 늘고 있어서 심각하다는 경고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5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카드사의 연체율, 카드론의 연체율 같은 경우는 리볼빙 연체율 한 2.345가 나오니까 거의 5배 수준이어서 더군다나 여기는 단순히 연체가
뭐 금리 3% 4%짜리 연체가 아니고 그렇죠. 금리가 기본적으로 한 15% 내외인 것의 연체이기 때문에 엄청 이제 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빌려간 분들이 못 갚는 것도 그 개인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사실 연체율이 너무 커지고 너무 이게 쌓이면 돈을 빌려준 카드사 자체가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부실해지는 게 싫으면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어차피 못 받을 돈을 미리 회계적으로 따로 장부에 빼놔야 되는데 그게 다 카드사들한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카드사들은 점점 이제 카드로 해줘 봐야 못 갚니까 네. 점점 더 안 빌려주려고 하게 되고 그럼 저신용자들은 더 돈을 빌려줄 데가 없게 되고 돈을 빌릴 데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악순환이어서 이 연체율이 좀 심각한 경고 등이 들어온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지적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은에서도 올해 말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 위험률이 3.1%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다중 채무자,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 연체 위험률 18.5%까지 상승할 걸로 추정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사실 이게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더 어려워지는 그 카드사 연체율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제 2%대 초중반인데 과거에는 1.5, 1.6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또 속도도 문제인 거고 전체 100만 원 중에 2만 원대이는 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속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은 연체 이자율까지도 같이 얹어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환대출 플랫폼도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서 비싼 카드론을 인터넷 은행으로도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물론 신용도가 돼야겠습니다만 그런 대환대출 플랫폼도 꼭 활용을 해보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카드 회사들이 그래서 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자본을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당국에서는 카드 회사들 그래도 더 상생을 하라 압박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카드 회사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읽힐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면 카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저신용자나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막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괜히 빌려줘 봐야 우리 손해 보니까.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금융사의 기본적인 도리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좀 취약한 계층에게 이복현 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좀 선제적으로 금융 혜택을 주는 것도 금융사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을 막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상생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뭐 상생인 측면이 있긴 한데 그 방금 이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조달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최고 금리는 20%로 막혀 있고 연체율은 계속 늘면 카드사들이 사실 돈 나올 구멍이 사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카드사들이 우리 보고 어디서 돈을 벌라는 얘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금은 내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카드 회사들 상황도 그래서 좀 어려운데 뭐 이번에도 우리 카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 왔을 때도 바로 상생 방안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건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요즘 뭐 안 하면 혼나는데요. 은행들도 안 계속 하면 보따리 혼나는데. 풀어냈었던 것처럼. 네. 네. 금융지주 계열들은 특히나 취약하죠. 게다가 바로바로 화답을 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사들 보니까 한 2,200억 원 규모로 뭐 채무 감면, 캐시백, 뭐 추가 대출 뭐 이런 지원책도 같이 내놓은 것들이 있고. 근데 한켠에서는 이렇게 상생을 위해서 뭐 재원을 더 추가로 출연한다라고는 합니다만 한켠에서는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혜택 줄이는 거고. 그건 우리가 소비자들이 다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뭐 짧은 역사지만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카드 출입을 먼저 했는데 네. 사실 소비요정도 그렇게 해서 소비요정이 됐거든요. 카드 때문에. 지금도 한 카드가 10장 정도 있는데 카드 혜택 보려다 소비가 늘어나는. 근데 이제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한국이 처음에는 그 모든 해외 뭐 비자나 아니면 아멕스나 이런 카드 회사들이 봤을 때 이 카드의 테스트베드였어요. 지금 막 유통이나 막 이런 것처럼 뭐 한국 시장에서 뭐 이런 혜택을 줬더니 막 소비자가 모여.
회원들이 막 모집이 돼. 막 이런 그 테스트 배드였는데 점점 계속 이제 소상공인 수수료 줄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혜택이 있는 카드들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사실 한 10년 전에는 혜택에 제한이 없는 카드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혜택에 제한을 둔 카드가 보편화됐고 심지어는 그 혜택에 제한을 둔 캡마저 계속 그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파는데 짜장면 값을 고객과 상생하라고 올리지 말라고 하면 중국집은 단무지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안 주든지. 네. 그렇게 해야 이게 중국집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수익을 벌면서. 그러니까 카드사의 수익성을 제한하니까 당연히 고객한테 주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아무리 틀어막아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카드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바로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 999원의 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5,999원씩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55,000원짜리를 9번 결제를 하게 되면은 1,000원 미만 잔돈에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런 카드여가지고 999원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카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알고 카드사가 이걸 막았다가 또 논란이 돼서 다시 풀어줬던. 근데 이런 게 되게 단편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드사는 혜택을 줄이려고 하고 고객들은 어떻게든 그 혜택을 또 찾아서 일종의 이렇게 체리피커처럼 먹으려고 하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면 약관 위반이라고 또 비난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혜택이 줄어들수록 그 안에서 더 찾아내려고 하는 소비자들과 그나마 남아있는 혜택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또 그걸 지키려는 카드사들과 그럴 거면 그런 카드를 내놓지 말든가.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애초에 카드사도 모집할 몰랐을 때부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카드사에서 그 직원 한 명씩 어디 좌천되고 그런 일도 벌어지고. 사실 이 카드 가지고 있어서 이 카드 쓸 때마다 괜찮나 이런 생각을. 참 짠 테크가 더 필요한 혹은 더 씁쓸한 더 짠내 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범, 성민수, 박혜진 기자 함께했고요. 저희 2부에서는 요즘 인도가 뜨고 있는데 인도의 경제, 문화 한번 또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